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밥돌 전 공화당 상원 의원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대선에서 그를 이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한 수요와 할러데이 시즌 영향으로 11월의 연간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6.8%, 거의 39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나마 에너지 분야는 조금 풀리기 시작했고 따라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뉴욕시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드리머도 로컬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자 권리가 강화된 투표권으로 미국에서는 10군데가 넘는 로컬 정부가 이미 영주권자가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혐오 범죄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이 거짓 주장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이 영국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고 위킬리스 창업자 줄리안 아산지를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 송환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승리지만 아산지가 곧 미국으로 송환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동유럽 지도자들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견제를 확인했습니다. 스타벅스 버팔로 스토어가 노조 결성에 찬성했습니다. 다른 체인 스토어에도 노조 결성 바람이 불지를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치계에서 은퇴한 탐 대실 전 공화당의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One of the very first people to reach out. 밥돌 전 상원 의원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일을 같이 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We seem to have similar views on agriculture, nutrition, many other issues. 네, 이제 농림부 부분에 대해서 이 농업 부분, 영양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전 대통령도 잠시 전에 장례식에서 그를 기억하는 밥돌 전 상원 의원을 기억하는 연설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98세 폐암으로 숨진 밥돌 공화당 전 상원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인이었다. 애국자였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주목되는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밥돌 전 상원 의원이 거의 40년 동안을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공화당이 최근에는 약간 변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이후에 변했는데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의 아주 전형적인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본인보다는 나라를 앞세우면서 했었던 그런 세대의 어찌 보면은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부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참석을 했고 그에게 이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아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연간으로는 6.8%, 10월 달에 비해서는 0.8%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약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인플레이션 6.7% 그리고 한 달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0.7%로 예상을 했는데 두 개 다 0.1%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CPI, 주요 물가 지수가 6.8%가 올라갔다는 것은 1900 몇 년인가요? 39년. 계산을 하면은 69년이 됩니까? 그때 이후에 최고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82년이죠.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하니까 1982년 6월 달 이후에 최고치랍니다. 그 당시에는 뭐 유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증가가 있었고, 지금 그래도 6.8%라고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식품, 또 에너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이죠. 식품과 에너지 분야를 빼면은 6.8%가 아니라 1년 인플레이션 증가 폭이 4.9%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1991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11월 달에 한 달에 물가 한 달 차이로 오름폭은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은 이 0.8%가 아니라 0.5%로 조금 낮아진답니다. 10월 달에도요. 지금 그 물가 인상이 1년 전에 비해서 6.2%였잖아요. 그럼 11월 달에 6.8%로 증가를 한 것이고, 그럼 과연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값을 보면은 에너지 값은 지난해의 11월 달 이후에 지금 33.3%가 올랐고요. 11월 한 달 사이에 3.5%가 올랐습니다. 에너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값을 따로 떼서 보면은 58.1% 1년 전보다 올랐다는 것이고, 한 달 전에 비해서도 6.1%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솔린 값은 지역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뭐 낮아지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갤런당 8센트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시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렌트비죠. 물가 지수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합니다. 렌트비가 한 달 전보다 0.4% 올랐고 1년 전보다는 3.8%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의 한 해의 증가폭입니다. 그때는 2007년 하면은 뭐 주식시장 붕괴되고 뭐 서브프라임 그 융자 돼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융자를 내줘서 주식시장도 같이 파생상품으로 무너지고, 뭐 언더워러 주택, 집값보다 빚이 더 많는 이런 게 많았었던 그때 이후 최고 렌트비가 1년 사이에 3.8% 오른 것이 그렇게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좀 씁쓸한 것은 렌트비가 뭐 금방 싸지겠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품값은 6.1%가 올라서 식품하고 에너지 부분만 오히려 반대로 따로 떼서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요, 13년 만에 최고, 한 해 증가치로는 최고랍니다. 자동차와 트럭값, 아직도 자동차 뭐 리스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려고 하는데 값이 너무나 똑같은 자동차인데 비싸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와 트럭은 1년 전에 비해서 값이 31.4%가 올랐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2.5%가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옷이요? 그동안 옷 많이 안 사 입으셨는데 옷도 한 달 전보다 1.3%, 1년 전보다는 옷값이 5%가 올랐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도요. 에너지 빼고 서비스 비용이 11월 달에 0.4% 올랐고 12개월 전 1년 전보다는 3.4%가 올랐다는 거죠. 임금이 뭐 많이 오르면 괜찮습니다.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보면은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로스로 4.8%가 오르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0.4% 줄어들었다고 평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1월 달에요. 10월 달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는 1.9% 많이 올랐는데도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도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쇼핑 이런 문제도 있고 수요는 많아졌는데 지금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무슨 뭐 창고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즘 그 수입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됐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로서리 빌이 뭐 천정까지 올라간다, 풍선을 타고 올라간다,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식당이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이건 국밥집이건 타코집이건 라면집이건 안 오르는 게 있어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식당도 생존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로서리 쇼핑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 드실 때요. 음식값 올랐다고 지난달에도 올랐는데 또 올랐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적정 수준의 오름이면은 이해해 주시기를 정말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도 지금 물건값을 올리고 말았잖아요. 달러트리.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어떤 식품이 되었건 가정용품이 되었건 1달러로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제 1달러 25센트 정도로 거의 많은 그 품목을 그 정도로 올렸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35년 동안 우리는 달러다 이렇게 얘기한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조사하는 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57%의 회사들이 물건값을 올렸다는 거죠. 내린 회사도 있긴 있어요. 6% 정도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직도 오늘의 미국에서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일부보다는 조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기까지는 오르되 그러되 이 많이 오르는 이 피크는 이제 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크는 쳤고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도 서서히 그 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 그 나아질 것이다. 특히 에너지 값 같은 경우는 지금 피크를 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요. 가격이 피크를 쳐서 올겨울 난방비 걱정 몇 주일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는데 피크 때보다는 지금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0% 가격이 싸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이렇고요.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봐왔던 것이 실업수당 청구가 얼만큼이나 되지? 실업률이 얼만큼이야?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만큼이야? 를 중요하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CPI, 그 물가지수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어제 나왔잖아요. 1969년 이후에 최저다. 국내 총생산은 그럼으로 인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좀 그랬다 하더라도 4, 4분기 것을 합쳐보면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좋을 듯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되면은 채권 사들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줄이기를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내년 봄부터는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주택이 없잖아요. 사려고 하는데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올리기 전에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하는 거고 많은 사업주들이 너무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한국 분들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은 지난달에도 올리고 이달에도 올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이 굉장히 작아졌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양도 작아지고 가격도 조금 오르고 한 그런 식당들을 단골 가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올리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폭으로 올리느냐 이 정도를 걱정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1982년 이후 지금 최고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류 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시던데 보통 이제 한 5달러짜리 티셔츠가 1달러 올라서 6달러가 된다 하면은 큰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9달러 99센트 정도 되는 티셔츠를 24달러 99센트로 5달러를 올리고 나면은 이것은 판매에 영향이 확
온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밥돌 전 상원의원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에 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닌가. 미국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겨나가야지 된다 하는데 마켓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큰 폭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우 지수가 61.22% 오름폭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후반기부터는 물가 인상이 그다지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지금 성공회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밥돌 전 상원 의원의 딸인 그 라빈 돌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할 즈음이고요. 여러분들 그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조금 미리 들어두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엊그제 잘못 말씀드린 것을 먼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밥돌 그 전 상원 의원의 딸이 한 명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돌과 사이에서 낳았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밥돌 그 전 연방 상원 의원이 75년도에 그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그 와이프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지금 그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억하고 있는 라빈 돌입니다. 67세고요. One person, and other days you help 40,000 people. I think you've met and exceeded your goal.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아버지의 정치 캠페인을 할 때 특별한 그 직함을 갖지 않았어도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한 그런 그 딸이죠. 그리고 역시 이 말하자면 그 스텝마더인 엘리자베스 돌과 어제도 오늘도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가깝게 이렇게 서로 그 위안을 하면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하고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돌도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더 먼저 미국 여성으로서 대통령에 도전했었던 사람이 밥돌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돌이죠. 중간에 이제 도중 하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화당에서는 밥돌, 엘리자베스 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그 파워 커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느냐면 50년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애국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의 이제 쭉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밥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특히 그 군인의 경험으로서 그 미국의 군인에 대한 그런 감정 많은 것도 D-Day 50주년 기념일에는 본인과 그 밥돌이 어떻게 같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스토리를 느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돌은 백인이지만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밥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언제나 정직했었던 사람이라고도 했고 미국인 우선 그 뭔가 내가 공화당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야 이런 척은 전혀 하지 않았고 미국인으로서 그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언제나 그 미국인 애국자로서 일을 했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네, 이 내용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Bob Dole was a patriot. He was a patriot. And here's what his patriotism teaches us in my view. As Bob Dole himself wrote at the end of his life, and I quote him, I cannot pretend that I have not been a loyal champion of my party. 네, 지금 밥돌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군요. Country best when I did so first and foremost as an American.
네, 밥돌이 이제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에세이를 통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그 내가 우리 당에서 어떤 그 당에서의 챔피언이다 하고 그 프리텐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베스트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애국자고 그게 밥돌이다라고 That was Bob 말했습니다. Dole. Lydia, that was your husband. That was your dad. 네, husband dad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라빈 돌, 엘리자베스 돌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것이 그와의 평소와 본인과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당을 가리지 않고 모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역사가 짧은 미국 같은 나라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영웅이 필요하고 영웅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렇다고 가짜 영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당적으로 영웅이다. 이 사람 퍼플 훈장도 받았고 2개 받았고 무슨 또 다른 훈장도 받았고 나라를 위해서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로 온 힘을 다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밥돌의 그 마지막 에세이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것은 그 서로 그 유나이트하는 이런 합치는 것이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이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누가 거부했든지 거부하는 형태로 밥돌 전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죠. 그를 개인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뽑은 공화당 후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없고 빌 클린턴, 이 밥돌에게 이겼고, 밥돌이 이기려고 했죠.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겼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임기 2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임기 2기 취임식 하루 전에, 취임 선서 하루 전에 밥돌에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프리 메달, 그런 그 메달을 줬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 점은 굉장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뉴스가 될 만하죠. 뉴욕시가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어제는 성공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로컬 선거에 투표하도록. 그런데 로컬 선거라는 게 뉴욕이라는 곳은 뉴욕시장. 뉴욕시장을 하면 루디 줄리아니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나중에 더 큰 정치 무대로 갈 수 있죠. 시장, 시의원, 시에 관한 여러 가지 뭐를 투표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도 드리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이 발의한 그 유다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년 뒤에 그 어린이들이 이 순간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민자 뉴요커에게 특히 힘을 실어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그 프란치스코 모야라는 나중에는 그 라빈도 딸이 아주 늠름하게 얘기하다가 눈물을 훔치네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프란치스코 모야라는 시의원이 가족이 에콰도르에서 뉴욕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이 메이면서 나의 아름다운 엄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영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리머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이라는 시가 인구가 700만 명 됩니다. 700만 명 가운데 누구는 80만 명이다. 누구는 90만 명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주권자를. 9명 가운데 1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로컬 정치의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시 컨트롤러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방 선거는 안 됩니다. 대통령, 뭐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선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시장이 그 서명을 하면은 시장이 여기를 지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권한이 시의회에 있는가라고 의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과되면 비토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명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30일 안에 자동으로 법이 되고, 그렇다고 내년부터는 시행 못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2023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데, 이것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주권자 세금 내잖아요. 어떠한 이유로든 수십 년 동안 영주권자로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권자보다 미국을 훨씬 더 잘 아는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그런 영주권자, 세금을 냈고 그런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법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시의원 가운데서도 공화당이 있거든요. 공화당 시의원 당연히 이제 법적 도전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뉴욕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이건 투표를 하려면 시민이어야지 되지 무슨 영주권자가 투표를 해. 아주 극단적인 그 민주당이 하는 일이야. 파워에 배고픈 헝그리한 민주당이 하는 일이야 하는 게 이제 로나 맥데니엘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뉴욕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의 몇 군데죠? 11개 타운, 버몬트가 워낙에 좀 진보적이죠. 2개 타운, 버몬트 전체적인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2개 타운, 그럼 합쳐서 지금 11개 미국의 로컬이 적어도 확인된 것만 이렇게 시민권자가 아니고도 로컬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 쳐다보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쳐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다른 뉴스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뉴욕의 그 버팔로에서 있었던 그 스타벅스의 노조 투표, 지난번에 그 하워드 슐츠도 가서 노조는 안 된다라고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여러 군데의 스타벅스가 있는데 한 군데, 투표는 하루에 한 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쭉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19대 8로 통과가 됐습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버팔로에 있는 스토어에서. 그리고 버팔로에 3군데가 있는데 또 한 군데는 안 됐습니다. 또 한 군데는 12대 8로 안 됐고, 세 번째 그 버팔로에 있는 그 스타벅스 스토어는 지금 계산 중인데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인 스토어도 이렇게 그 뭔가 그 노조 결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세계에서 하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줌으로 이거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게 찬성이 됐다, 통과가 됐다 하니까 그냥 함성이었어요. 말 그대로 함성 같은 것이 나왔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노동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노조가 결성됐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올리고 더 베네핏을 좋게 해라. 스타벅스가 베네핏이 나쁜 편은 아니죠.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애리조나 대학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대학교 등록금도 주고, 그리고 지난달에 임금 인상을 해서 적어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15에서 $23까지 받게 했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의 이 통과된 것은 노동운동의 성공이다. UCLA의 이제 그 노동센터의 소장인 켄토 왕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버팔로라는 지역이 오랜 동안 노조 전통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찬성표를 던지리라고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의 이제 조교수, 법대 조교수인 매튜 디믹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스타벅스에서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는 돈을 더 주고 하는데도 더 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타벅스의 CEO 케빈 존슨이 1년에 얼마 버냐면요, 누구는 $15 주고 $15에서 시간당 $23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하루에 8시간이라면 얼마지? 그럼 한 달에 몇천 불을 버는 거지? 하면서 막 좋아라 하지만 이 사람은 연봉이 $1,470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게다대고 주식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더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나에게도 줘야지. 그럼 또 이쪽에서는 저 사람이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도록 기획한 사람 아니야. 그럼 또 이쪽에서는 아무리 기획을 했더라도 그렇지 기획한 사람과 일을 그 개미처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야지 돼? 시간당 최고 23달러와 연봉이 1,470만 달러 플러스 주식 옵션 말이 돼? 이런 것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이 더 많으냐 그것을 표로서 또 구속력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그 스타벅스도 뉴욕이라든가 필라델피아에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안 됐고 스타벅스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50년 된 게. 50년은 안 된 줄 알았거든요. 하워드 슐츠의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 스타벅스만 생각을 했지 모퉁이마다 스토어가 생기는 그랬지 뭐 시애틀의 그 1호점이 처음에 생긴 게 50년이 됐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80년대에 그 시애틀 지역에서 스토어가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노조가 결성됐던 적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해체되고 했죠. 이게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회사 측에서 회유도 하고 베네핏도 높여주고 하면서 해체가 됐는데 다시 될 것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캐나다에서는 그 2020년도에 허용을 했잖아요. 스타벅스가 노조 그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는 배우 그 저시 스몰렛이라는 30 몇 살이죠? 젊은 배우던데요. 39살 엠파이어에 나왔던 이 배우가 한창 뭐 이 흑인에 대한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 많고 할 때 2019년도에 나도 흑인이기 때문에 이 배우는 흑인이면서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뭐 시카고 어디서 새벽 2시에 흑인이기 때문에 혐오범죄 대상이 됐다. 내가 매를 맞았다 하는 게 또 거기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비디오를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자작극이다 해서 본인도 그렇다 아니다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검사는 두 사람의 형제를 시켜서 3,500달러 돈을 주고 때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심원 판결이 어제 유죄로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 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 동성애자니까 그 성관계를 가졌었고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켰지 내가 저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12명 배심원들은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문화 전쟁의 그 시금석 같은 것으로 이 케이스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는 뭐 이 배우가 더 잘 알려지려고 내가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 인종, 정치 그러면은 또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서로 이 케이스를 막 다루는 그 방향 같은 것이 달랐고요. 정말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였는가 뭐 이런저런 건데 어쨌든 선고 공판 열리면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1개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2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것이고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고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뿐만이 아니라 그 9개국 나토에 속한 동유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금 더 서쪽에 있는 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키아 이런 데와 통화를 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이 뭐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위협 침공 같은 것을 받으면 미국이 나토군에 힘을 보탠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게 국경을 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가 병력 뭐 우크라이나 돕기 한다. 뭐 나토의 일환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에게 작은 나라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면은 그때 경제 제재 하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해야지 된다. 그리고 지금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파이프라인 오고 가는 거 이것도 못하게 막아달라. 또 대규모 군사 장비 지원하는 거 이거 급박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그 돈도 장비로도 지원을 하고 돈으로도 그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바이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주면은 이거 하고 아니면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탄핵을 하원에서 당하고 상원에서 무효로 해준 것인데. 의회에서 다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홀드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그 일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조금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짐작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면서 러시아에 강한 경고를 주는데 그 전에 유럽의 다른 국가, 강대국들,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 우크라이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대신했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러시아 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나서도 유럽의 강대국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막상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제일 나중에 했잖아요. 어제서야 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과 어떠한 얘기를 했다고 어제서야 당사국이니까 리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당시에 그 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끝났고 미국에서도 별 법적으로 문제 없다 끝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해달라고 해서 그걸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전화 통화하기 전에도 안 했고 후에도 한참 뒤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영국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상급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2016년 그리고 특히 이제 2019년 이런 때에 2016년도에는 뭐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불리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이 위키릭스를 만든 사람이 미국 정부 컴퓨터에서 자료를 훔쳐서 퍼뜨렸습니다. 결국은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굉장히 해가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 정부로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줄리안 아산지는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고 결국은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엔 정말 벽에다가 똥칠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상도 많이 달라졌던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서 망명이 거부되고 나서 1월 달에 영국이 보석금은 거부했는데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보낼 수가 없다. 송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을 어제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송환이 되고 나면은 치료도 해주고 잘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송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산지도 아산지 나름대로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영웅 애국자는 이렇게 미국 국민과 밥돌 전 상원 의원 작별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